안녕하세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가천대 강사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요, SF 영화 장르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같은 영화들을 이미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보셨다면 아마도 이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굉장히 많은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SF 장르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미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1968년에 나왔는데도 촌스럽지 않은 영화다. 연출이 잘 됐다.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번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휴머니즘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영화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SF 영화예요. SF 영화는 보통의 일반적인 문화 텍스트와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굉장히 엄청난 인물들을 유튜브로 끌어들였던 영화가 있죠. 자전차왕 엄복도. 그리고 타짜 원아이드 잭. 이 엄청난 영화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실제했던 현실들과 실제했던 배경들을 그 배경으로 놓고서 영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SF는 다르죠.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SF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어서 인간성에 대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그래서 정말 무엇이며 인간 사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반대의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볼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어떨까요? 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인간이긴 인간인데 원숭이 인간들이 나와요. 이 원숭이 인간이라는 말은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함께 쓴 아서 클라크의 소설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말 그대로 이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숭이 인간들에게 무려 이 영화는 23분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이 원시 인류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타난 모노리스를 접촉하고, 최초의 접촉이죠 이게. 이를 통해서 도구를 발견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영화사상 아주 압축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영상 부분이 나타나죠. 바로 뼈를 던지고 그 뼈가 핵우주선, 핵발전 우주선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변환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다소 암시적이에요. 모노리스랑 접촉한 원시 인류는 본래는 채집하고 수렵하면서 생존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육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다음 장면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물 웅덩이를 두고 다른 원시 인류, 원숭이 인간들의 무리랑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 원숭이 인간이 던진 뼈가 바로 핵발전 우주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도구가 무기로 변화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놀라운 압축적인 변환의 과정을 단순히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압축한 장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혹은 도구가 무기로 변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이 영화가 촬영되었던 1968년은 우주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1968년에는요. 최초로 인간이 달의 궤도를 따라서 비행했고, 또한 이로부터 1년 뒤인 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죠. 그런데 사실 이 화려한 우주기회, 우주경쟁은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은 바가 굉장히 큽니다.
1957년에 처음으로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어요. 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탄을 바치는데 혹은 엄청난 호기심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안감으로 경험됐어요. 얘네들이 우주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면 미국 본토에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불안감이죠. 때문에 우주 경쟁은 사실상 냉전 체제 하에서 마치 전쟁과 같은 경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사에서 굉장히 빛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시기에 우주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실 전쟁과 냉전의 체제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대한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 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한 지키기 위한 일종의 다툼 그리고 전쟁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핵무기가 그러했듯이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고 이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또 다른 과학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부턴가 도구는 도구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무기의 의미로서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럼 영화의 플롯을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류는 또다시 달에서 두 번째 모노리스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모노리스는 목성을 향해서 그 전파를 발사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인류는 이제 그 알 수 없는 생명체를 찾아서 그 문명을 찾아서 목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느끼셨을 스토리들이 진행되죠. 이 목성으로 향하는 디스커버리호를 총괄하는 것은 바로 AI인 할 9000, 할 9000입니다. 이 할 9000에 대한 두 명의 깨어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감정은 굉장히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인터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 9000이 반란을 일으키죠. 할 9000은 언제부턴가 이 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두 우주비행사 프랭크와 데이브는 할을 중지시킬 생각을 했었지만 할이 먼저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침내 프랭크가 죽고 디스커버리호에 타고 있던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죽고 난 뒤에 데이브는 홀로 힘든 여정을 거쳐서 할을 분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드라이브로 하나씩 하나씩. 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동시에 섬뜩해요. 할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 기억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서워요 라고요. 마치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것도 아주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은 기분마저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데이브는 전혀 이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담담하고 오히려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할을 분해해 나갑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계의 죽음과 너무나도 기계적인 인간의 기계살해이네요. 결국 영화는 이 장면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목성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줍니다. 외계의 지성체에 대한 존재를 드디어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끔찍하고도 그리고 기묘하고도 그래서 아름다워서 매혹적인 장면은 데이브로 하여금 스타게이트 너머의 그곳으로 도달하게 하는 일종의 과정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도구를 폐기시킨 이후에야 그 너머에 가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스타게이트 너머에서부터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아름답고도 달리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사이키델릭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과 같은 화려한 영상과 그리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공간에서 늙어버린 자기 자신과 조우하는 데이브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데이브는 이 기묘한 호텔과도 같은 곳에서 죽고
스타차일드로 새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스타게이트 너머에서의 순간들이에요. 데이브는 그 기묘한 공간에 들어가서 늙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응시하고 그 다음 순간 그 응시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뒤 그 노인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그 존재가 되며, 침대에 누워있는 임종 직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다시 그 임종 직전에 자기 자신이 됩니다. 결말에 이르러서 스타차일드, 새로운 아이, 태아가 된 별의 아이는 지구를 응시하게 돼요. 지구 그 자체 혹은 새로운 인류로서 재탄생하는 장면이죠.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응시의 과정은 이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최초의 인류, 그 원숭이 인간들 중에서 그들의 우두머리이자 최초로 도구를 발견했던 존재의 이름은 소설에는 나오는데요. 달을 감시하는 자입니다. 감시하는 자, 바라보는 자이죠. 뿐만 아니라 할을 기억해 봅시다. 할은 계속해서 인간을 그 마치 CCTV 같은 눈으로 응시했어요. 그리고 이 응시한 시선을 이겨낸 이후에야 진정한 여정의 목적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를 넘어선 데이브는 마침내 다른 존재를 응시하거나 혹은 다른 존재에게 주시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는 대상과 응시하는 주체가 하나로 합일되는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타차일드, 별의 아이, 그리고 행성의 아이가 된 데이브는 새로운 인류이자 지구를 응시함으로써 지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의미가 불분명하고 어떤 점에서는 그 느린 속도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면서도 또한 이런 암시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기도 해요.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고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영화는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시하고 관찰함으로써 그 인간의 감정을 학습했던 할 대신에 인간의 유전자를 학습한 이름마저도 몹시 우주적인 어떤 바이러스와 할 대신에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너머의 데이브가 응시를 통해서 노쇠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노쇠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됨으로써 마침내 새로운 인류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지난한 전투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 자신을 다시 한번 응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설령 그 응시를 통해서 노쇠하고 추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인류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차일드처럼요. 물론 외계인하고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SF의 매력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기묘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